청와대 3자 회동 이후 핵심 현안에 대한 여야의 대립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국회 또 4.19 재보선을 앞두고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자 회동 잘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3자 회동 우선 그때 이야기는 못 들어서. 이런 회동은 자주 해야 되고 이게 영수회담이 아닙니다. 네. 과거 이 여야 지도자들이 각 당의 총재를 맡고 있을 때 군사권위주의 시대에 대통령이 당의 총재였던, 그리고 문민시대 이래도 한동안 총재였었지요. 그럴 때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우리가 영수회담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영수회담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의 평당원, 물론 1호 당원이지만은,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양쪽이 모여가지고 그 우두머리들이 합의를 하면 그 합의된 내용이 이쪽에 150여 명의 국회의원, 이쪽에 12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그냥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이런 경우를 상상해서 영수회담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렇지 않지요. 박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나아가 예를 들면 제3정파, 내 다음에 나올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도 빨리 불러가지고 네. 의견을 교환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야를 막론하고 초재선 의원 불문하고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국회의원들을 접촉해서 대통령이 필요한 법안의 통과를 독려하고 부탁하고 촉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 공식 집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네. 상하 양원 535명의 상하 양원 의원들을 접촉하는데 만찬, 오찬, 티타임, 전화 거기에 소비하는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그에 비하면 훨씬 가볍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이번에 나와서 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야, 정부, 청와대까지 다 이제 합의는 했는데 문제는 진단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진단, 어느 쪽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던가요?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 어제 오늘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요. 네. 그 위기가 아닌데 위기를 말하자면 증폭시키고 이걸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제 위기는 작년 7월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그 최 부총리가 일관되게 늘 입만 열면 경제 위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디플레 위험도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 사이에 2차례 금리도 인하했고, 네. 박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작년 10월 국회 예산교서 연설에도 경제가 위기라고 얘기해요. 야당 대표가 위기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위기가 아니다. 정말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가 위기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기에 위기가 아니면 위기가 아닌 것이고, 경제가 위기인데 새누리당이 당직자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서 위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위기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면 위기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말로 되는 건 아니지요. 국민이 지금 체감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3.3%로 역대 어느 때보다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54만 명의 일자리가 작년에 새로 창출됐다 하지만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아요. 네. 경제가 안 살아나고, 그다음에 서민 경제, 특히 자영업자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3자 회담 끝난 순간에 정부가 발표한 것이 99년 이래에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다. 11%를 돌파했다. 그리고 외신을 통해서 한국이 가계부채 위험국, 세계 위험국 7대 국가 안에 들어간다. 네. 이런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정부가, 야당이 국회에서 경제 관련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는다. 너희도 책임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위기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야당을, 이 강자는 정부 여당 아니겠어요. 의석수도 많으니까. 그것을 달랜다 그러면 이상하지만은 그런 노력을 해야지. 각계격파 작전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걸 이끌어갈 생각을 해야지. 대놔놓고 직구로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제3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지. 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정당을 표방을 하고 아마 이번 재보궐선거 역시도 주머니를 좀 드득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종북심판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이번 4월 재보궐선거에 조금 더 효과적일까요? 이번 재보궐선거가 네 자리를 두고 선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세를 보면 양쪽 정당이 이 당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당직자들이 거기에 이른바 전력 투구를 할 것 같아. 올인. 예, 그 4월 29일이니까 4월 국회가 열리지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 뒷전이 되고 재보선을 염두에 둔 싸움판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실수에 늘 기대해 왔거든요. 이게 여야 간에. 저는 좀 생뚱맞지만은 이런 식의 재보궐선거는 제도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불과 네 자리를 두고 그중에 이제 세 자리는 야권 때문에 이런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고 하나는 새누리당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그 내석 선거 결과가 무슨 정권의 지지율, 야당의 앞으로 향배, 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운명을 걸듯이 덤벼들 과연 이럴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어서 하나 뭐 생뚱맞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사법 처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선거나 불법선거로 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하지 말고 지난 선거에서의 차점자를 자동 승계시키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당선자가 불법 행위 등으로 의원직이 상실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거가 너무 작게 있는 이걸 우리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선거만 있으면 올인 하거든. 네. 선거만 있으면 지금 아마 4개 선거구에 여야 모두가 최고위원회의를 돌아가면서 다 할 거예요. 그게 뭐합니까 이게 도대체 국민은. 선거는 선거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네. 또 국회에 모여가고 지금 이 외교안보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머리를 맞대고 경제도 위기니까 머리를 맞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안 될 사람들이니까 어느 단계 제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곳을 위해 싸우지는 않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유리합니까? 보시기에 판세로 봤을 때. 그 세 자리는 원래 야권이고 한 자리는 새누리당인데 네. 알 수 없지요. 양쪽이 저렇게 덤벼들고 하니까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 보통 투표율이 이제 낮을 것이니까 총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정부 여당 쪽이 유리한 듯이도 보이는데 알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상임 고문 정동영, 천정배 두 분이 야권 분열을 일으킨다면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다. 이런 좀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경고할 만하지요. 경고할 만해. 네. 뭐 의미가 따로 있습니까?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 두 사람은 늘 역대 선거 있을 때마다 이 선거구에서 저 선거 계속 선거를 옮기겠는데 아주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들인데 가는 데마다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뼈 묻을 곳이 여러 군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그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권노갑 고문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전통 야당 그걸 이제 지켜주기를 이제 바라겠지요. 알겠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부정부패 척결 아니겠습니까? 뭐 하지만 매번 정권 때마다 이 부정부패 얘기는 안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 불성공과 관계없이 이 부패와 불법 행위에 혐의가 있는 것은 언제든지 사정기관이 시퍼렇게 살아서 그걸 조사를 하고 네. 그렇게 해야지요. 어떤 특정 정권 아래서 사정기관, 검찰 등이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댈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현실이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전 정권 일을 새로운 정권 아래서 조사하는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부패는 언제 근절이 됩니까? 지금 친이계, 이재호 의원을 비롯한 친이계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데 저는 그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이 부패 척결을 이완구 총리 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선언을 하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 동안에 잠정적으로 조사가 진행해 왔지요. 포스코 비자금 문제, 자원 외교의 부정 비리,
방산, 무기, 불법 거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총리가 한 번 더 다짐을 했는데 저는 지난 선거 끝나고 박 대통령이 그 인수위 당선자 시절에 이 연합뉴스에 나와서도 네. 대통령은 취임 즉시 필리핀 방식을 채용을 하시오. 필리핀 방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 현재 아퀴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앞 아로요 대통령 정권 아래서의 부정 비리 조사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아로요 전 대통령 사법 처리했어요. 그걸 벤치마킹을 해라. 이 땅의 부패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대형 부패다. 권력과 결탁된 부패다. 그렇게 되면 앞 정권의 부패에 대해서 그런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6개월 내지 1년 동안 네. 면밀히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제히 달려들어서 사법 처리할 건 처리하고 해야 된다. 그 담보는 뭐냐 하면 이건 절대 정치 보복이 아니다. 그 담보는 5년 뒤 다음 대통령 정권 아래서 나와 내 정권 아래서 있었던 부패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해갖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정치 보복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친이계가 볼멘 소리를 하는데 네. 이 볼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도 박 대통령은 내일이라도 2년 전에 했어야 할 그 선언을 대통령 자신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내 임기가 3년 뒤에 끝나고 나면 내 정권 아래서 내가 손이 미치지 않는 데서 내 막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도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아래서 반드시 이걸 하라 하는 전제로 나는 이걸 한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네. 친이계가 무슨 잔소리를 하겠어요? 무슨 잔소리를 하겠어요? 누군가는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그것이 박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최근에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홍준표 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으로의 전환,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박찬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 개는 아주 근본적으로 네. 선별이냐 복지에 있어서 선별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전면적으로 하는 네. 보편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식 문제도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하느냐 아니면 부잣집 아이들은 돈 내게 하고 어려운 집 아이들만 선별적으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 선별과 보편 이 두 가지 개념에 있어서 보편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진보고 정의로우며 심지어는 오늘 아침 어느 그 신문의 논객이 박애주의의 실현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종교신앙적 차원에까지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식이고 선별적으로 하자 이러면 그것은 보수고 부정이고 국민 일반을 생각지 않는다. 아니 세상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복지의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이냐 하는 게 만국공법이 없습니다. 만국공법이 있어가지고 선별로 하면 보수고 보편으로 하면 진보. 이게 대한민국에 와서 꼭 이게 진영 논리야.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복지 문제에 진영 논리가 작용합니까? 예산만 많고 세금만 제대로 거둬 들어주고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걸 다 해주면 그게 최고지. 그게 돈이 없고 돈이 제한돼 있으니까 선별이냐 또는 보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네. 이번에 홍준표 지사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소득 분위별로 어느 단계까지 학생들은 돈을 받고 네. 이 세이브되는 돈으로 학자금을 1인당 50만 원씩 뭐 몇만 명에게 지급한다. 이런 논리 같은데 저는 일단 그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다만 홍준표 지사는 내가 좀 우스갯소리인데 홍준표 도처 파란이야. 가는 데마다 파란이 일어나. 시끄러워. 네. 좋아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새누리당 지방자치단체장이단 말이에요. 예. 이런 문제는 청와대도 알아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의 대결에서 복지가 최대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복지, 급식, 영유아 보육, 4대 중증 질환 이건 내 기억으로도 완전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 같아요. 5년 동안 135조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데 지난 2년 동안에 이게 구멍이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구멍이 생겼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쯤은 냉정하게 되돌아볼
그런 순간이라면 홍준표 지사가 그런 강한 의지를 있다고 한다면 같은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그리고 청와대와 인호를 해서 어떤 통일된 방향으로 갔더라면 예. 안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있는 거 하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한 건 해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나도 그렇게 보여 내 눈에도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인식을 홍준표 지사는 앞으로 불식하고 지금 이 단계에서도 이걸 한번 신중하게 인원의 범위를 한번 넓혀보라 이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이 와중에 문재인 대표와 홍 지사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만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은 왜 만났을까요? 글쎄, 그냥 그 재미있게 보면 되잖아요. 재미있게. 두 사람이 티격태격한 거 그냥 재미있게 보면 되고 거기서 무슨 결론 난 거 아니니까. 예. 그 결론의 앞날은 홍 지사가 좀 더 좀 차분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논의의 구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 경락상남도 한 군데만 이렇게 단발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 야당도 네.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아주 한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을 가지고 국민 앞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권 이야기에 대해서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